지금부터 동양제철화학과 화학용연동 도시변화, 기록의 필요성과 그 의미를 주제로 한 2025년 제1회 미추홀 문화포럼을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미추홀 학사문화원 사무국장 박성혜입니다. 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일어나서 태극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한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야.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을 시작하기 전에 우리 오늘 오신 내빈분들 잠깐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변화 함께 뛰는 미추홀 구를 위해서 애써주고 계시는 이영훈 미추홀 구청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다음은 인천 구의회 이선영 기획행정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미추홀 학사문화원 정영서 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저희 포럼에 같이 협력해 주신 발제와 토론해 주신 분 먼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문 열린 시민교육 포럼 공동대표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배성수 인천 시립박물관 부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김상태 인천사 연구소 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김낙기 인천문화재단 한국근대문화관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장정구 기후정책생명연구원 대표님 참석하셨습니다. 현재 다양한 작가로도 활동하고 계시고 동네 지식인이면서 다양한 활동하고 계시는 현광일 작가님 참석하셨습니다. 그리고 미추홀 발전협의회 김성묵 대표님 참석하셨습니다. 이상 오늘 발제와 토론을 함께 해주실 분 소개시켜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다음은 미추홀 학사문화원 서원경 이사님 참석하셨습니다. 신미선 이사님 참석하셨습니다. 학산나눔재단 김영길 이사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미추홀구 발전협의회 임원님들 참석하셨는데요. 연도홍 숭이이동 주민자치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랜드하우스 박혜선인 대표님 참석하셨습니다. 그리고 DCRE 류기영 부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뉴진스 로컬 워크 대표님이시죠? 네, 참석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서미 모신의 사회적 협동조합 아카이브 연구소 연구원님 참석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미추홀 시민 기록단 분들 네, 참석하셨습니다. 일어나서 한번 네. 그리고 저희 작년에 인체기계산단에 같이 그 면담도 해주신 이승우 대금치 OL 대표님 참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제가 소개시켜드릴 분이 빠졌으면 네,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잠시 후에 이제 본격적인 포럼을 시작할 텐데요. 저희 문화원은 그 미추홀구 당대에 사라져가는 것들과 현재 중요한 이슈들을 중심으로 저희가 2019년부터 지속적인 그 기록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승기천 신기시장
수기 목공의 장애인들 그리고 작년에 인천 기계선당까지 미추홀 사라지다 구술기록 시리즈를 총 9편까지 현재 저희가 지금 발간하였습니다. 이제 올해는 그 기록 사업을 계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그동안 기록 사업을 통해 축적된 인프라를 통해서 현재 미추홀구에서 가장 급속하게 도시의 변화를 겪고 있는 동양제철 하학과 하객용현동의 변화를 저희가 기록하는 프로젝트를 저희가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3월달인가요? 4월달에 하객일동 주민자치하고 MOU를 맺어서 하객용현동의 변화를 사진으로 모아보는 SRG 모으기 캠페인을 저희가 지금 벌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객일동의 통장 자율에 주민자치에 든 자생단체가 자생단체를 통해서 홍보물을 각 지역 그 마을 집 구석구석에 전부 다 이렇게 배달을 하면 주민들이 보관하고 있던 그 사진들을 저희가 이렇게 모아내는 캠페인을 해서 이 사진들이 모아지면 자료들을 모아서 올해 11월 달에 하객동 주민센터에서 11월 달에 약 한 달간 관련된 전시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혹시 그래서 사진을 하객일동 주민들이 아니어도 가지고 계시면 저희한테 저희가 사진 전시 끝나고 원본 돌려드릴 테니까 혹시 집에 있는 사진들이 있으면 저희한테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전시회뿐만이 아니고 저희가 구술기록 작업을 지금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동양하학에 다녔던 노동자들, 그다음에 관리자, 협력업체나 인근 종사자, 그다음에 당시 행정공무원이나 정치인들, 그리고 이곳을 기록했던 마을 주민들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런 카테고리를 나눠서 저희가 지금 면단자 구술기록자 리스트를 정리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혹시 오늘 포럼 끝나고 혹시 이분은 꼭 구술기록 해야 돼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으면 끝나고 저희한테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면단자 리스트를 현재 정리하고 있는 중이니까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포럼은 미추홀 문화원이 주최 주관하고 미추홀구청 주 DCR이 미추홀구 발전협의회 하객일동 주민자치회의 적극적인 협력으로 저희 포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자체, 기업, 주민자치 등 다양한 주체들이 지역의 기록 사업들을 함께 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이번 포럼이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게 대선 전에 기획이 돼서 포럼 끝나고 전시회하고 구술기록을 하려고 기획을 했었는데 이제 불가피하게 저희가 먼저 전시회와 구술기록 사업을 진행하면서 포럼을 뒤늦게 하는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저희 포럼 시작하기 전에 원장님 먼저 인사 한번 해주시겠어요? 네. 안녕하세요. 미추홀 학산문화원장 정윤서입니다. 먼저 바쁜 일정에도 참석해 주신 이영호 구청장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미추홀 학산 포럼에 적극 협력해 주신 미추홀 구청, DCR, 미추홀구 발전협의회, 하기일동 주민자치회 이 자리에 비해서 감사해서 드립니다. 이 밖에도 미추홀 시민기록단 여러분과 미추홀 학산문화원 기록사업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여러분께 감사합니다. 우리는 근현대를 거치면서 급속한 변화 속에서 사라지고 생겨나는 것들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기록은 지역의 사람들이 겪은 다양한 삶의 양식과 크고 작은 경험들을 기억하고 아로새기면서 과거와 현재의 끊임없는 대화를 통해 더 나은 미래를 지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에 학산문화원서는 지역의 역사와 환경, 삶을 미추홀 이야기들을 생생하게 기록으로 남기고자 2019년부터 미추홀 기록 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 기록 사업은 문화원의 내부 역량의 강화, 인프라 축적의 시간이었다면 이제는 한 발 더 나아가 지방자치제하고 지역사회, 기업과 상호 연계 협력을 통해서 보다 더 전략적으로 지속 가능한 기록 사업을 위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오늘 진행할 미추홀 학산 포럼, 문화 포럼이 그 첫 포문을 여는 자리입니다. 아무쪼록 모두에게 의미 있는 충분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이영훈 구청장님 모시고 네, 축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미추홀구청장 이영훈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날씨가 무지하게 덥습니다. 아주 굉장히 더운 날씨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참여해 주신 여러분들께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또 학산문화원에서 이런 포럼을 또 동양제철화학과 학익용연의 도시 변화에 대한 기록의 필요성에 대해서 이렇게 포럼을 준비하셨습니다. 정말 중요한 일인 것 같고요. 우리가 사실 기억만으로는 이어질 수가 없겠죠. 우리 기록이나 우리 과거에 비류 백제 시대에 우리 미추홀구가 생겨나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것도 기록이 없으면은 과연 우리가 그런 것들을 알 수 있을까 하는 기록의 중요성이 굉장히 필요하다는 것은 우리가 모두 다 알고 있는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또 더군다나 우리 동양화학을 거치면서 동양제철화학 또 OCI 우리 인천 미추홀의 아주 그 상징적으로 변화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곳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바다에서 매립해서 공장이 생겨서 또 지금은 또 개발이 돼서 13,150세대에 이르는 아파트 단지 또 아주 많은 또 문화시설 이런 것들이 집중적으로 들어오는 아주 최고의 지역으로 이렇게 거듭나는 그런 과정에 있어서 우리가 꼭 기억하고 기록하고 후세들한테 그런 것들을 좀 남겨줘야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아주 의미 있고 뜻깊은 그런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우리 미추홀구에서도 적극적으로 우리 함께 하겠다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총장님 감사합니다. 이제 한 분만 더 축사 듣고 포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추홀구 기획행정위원장이고 저희 그 미추홀구의 문화 정책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는 이선정 위원장님 모시고 잠깐 축사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저는 소개받으신 대로 미추홀구의 후반기 기획행정장 이선용이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서 저희 미추홀구 또는 인천시 관내에서 정말 어른이시고 지성인이시고 그리고 리더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시 거듭 말씀드리지만 저희 구에 여러 가지 구성 요소가 있지만 문화예술 분야에서는 정말로 정확히 여러분들께서 그동안 시작점을 만들어주시고 시작해주신 어떻게 저희가 타구에 비해서 절대 뒤처지지 않는다고 판단돼서 말씀을 올리고요. 앞으로도 지금까지 역할에 충실해 주셨고 감사하게 이렇게 노력해 주셨지만 그 이상으로 한 번만 더 애써 주신다면은 저희가 명시공이 인천광역시 식경구에서 정말 최고의 문화예술이 으뜸이 될 수 있는 구로 더욱더 거듭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역할을 한 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상문 자장님 모시고 네, 포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자장 맡은 박상문입니다. 인사 올리겠습니다. 포토타임을 먼저 좀 갖는 게 나을 것 같아서요. 그 패널 여러분들 단상으로 다 올라오시죠. 네, 올라오세요. 배성수 부장님이 가운데 앉으시고요. 나머지 분은 자유롭게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인사 올리겠습니다. 저는 옛 동양제철화학과 학익용연동 도시변화 기록의 필요성과 의미라는 주제로 열리는 문화포럼 자장을 맡은 박상문입니다. 저는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지역사회에서 오랫동안 문화 관련 NGO 활동을 해왔고요.
지금은 열린시민교육포럼이라고 하는 단체의 공동 대표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미추홀문화포럼은 대단히 중요한 시사점이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미추홀구가 그동안 꾸준히 발전해왔지만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도심이라고 하는 그런 그 카테고리에 머물러 있는데요. 대단히 단지가 지금 조성되고 있죠. 지금 동양제철학 부지를 기점으로 한 용현 하객동 지역이 대단히도 저희가 이제 재개발 재변화를 시도하고 있는데 이것들에 대한 저희들의 기억이 무수히 많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그러한 기억들을 다 가지고 계시고요. 그런데 그냥 재개발하고 말면 그 기억들은 다 사라질 것이고 그로 인해서 저희들은 그냥 그 아파트 단지 내에서 사는 한 명의 주민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태에 놓이게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래서는 안 되겠다라는 그러한 의미에서 오늘 학산문화원이 아주 중요한 자리를 마련해 줬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패널 여러분들께서는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인천 지역사회 최고의 그 인문학적, 문화적 소양을 갖춘 오피니언 리더들이 지금 자리를 함께 해 주셨습니다. 물론 오늘 이 자리를 찾아주신 이 좌석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도 그에 못지않은 식견들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라고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제 인사 좀 소개해드리는 것으로 하시고요. 오늘 진행은 배성수 부장님께서 주제 발표해 주시고 나머지 5분이 토론 진행을 해 주실 건데요. 그 이후에 나머지 시간들을 제가 좀 여유롭게 만들어서 현장에 계신 분들하고 직접 이야기를 좀 나눌 수 있도록 그렇게 토론을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 이 시간은 제가 왜 다 나오셨냐면 포토타임 하려고 제가 좀 나왔고요. 이 포토타임이 지나면 바로 배성수 부장님께서 발제를 좀 해주시고요. 나머지 토론자는 잠시 내려가셨다가 토론 시간에 다시 올라오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끼리만 포토타임을 해도 될까? 막 구청장님이 걸리고 원장님이 걸리는데 괜찮을까요? 예. 자, 그러면 포토타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그럼 지금부터 배성수 부장님 모시고 발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천시립박물관 유물관리부장 우리는 배성수라고 합니다. 그 학산문화원에서 이렇게 발표를 하게 돼서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영광이고요. 앞서 뭐 축사에서도 말씀도 하셨고 여러분들도 뭐 누구보다 기록과 기억과 기록의 필요성에 대해서 누구보다 많이 알고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모이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말만 그렇게 할 뿐 실전적으로 나서는 데가 몇 군데나 있을까 이런 생각 좀 해보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도 특히 학산문화원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제가 처음 접했던 게 2000년대 초반이었는데 이 주한염정 가지고 뭔가 기록물을 낸 적이 한 번 있었어요. 그래서 그 주한 사거리, 뭐 주한 염전 이런 걸로 이렇게 낸 적이 있어서 그거 이후에 지금 아까 뭐 승기천부터 시작해서 최근에는 미추홀 기록단이라는 것까지 운영을 하면서 이게 관에서 예산을 받고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이 직접 구슬체록을 하고 다니고 이게 진정한 기록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올해도 이 동양화학과 용현하객동에 대해서 이제 기록화 작업을 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정말 그 취지에 공감하면서 사실 저는 뭐 제가 오늘 발제한 거는 기록의 의미, 기록의 필요성 쪽에 방점을 찍기보다는 이 공간이 어떻게 변해왔는지 그리고 우리가 그 변화 과정에서 어떻게 이 변화되는 모습들을 남기려고 노력했는지를 아주 간략하게 좀 보여드릴게요. 근데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어떠한 노력도 없었다라는 것이 결론입니다. 한번 보시죠. 자, 먼저 이 공간에 대해서 좀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공간은 이 서해에서 흘러든 요게 지금 1872년도 전국 지방 9년 지도라는 지도인데 여기 보시면 비랑포라고 잘 보이실지 모르겠어요. 비랑포라고 한자는 여기 있네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파도랑 자거든요. 파도가 날듯이, 그러니까 파도가 좀 심했던 곳이 아닌가? 그래서 비랑포라는 이름이 붙었던 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비랑포를 기준으로 해서
남쪽은 서촌이라는 지명이 계속 이어져 옵니다. 그러니까 관아의 서쪽에 있다라고 해서 서촌이라는 마을 이름을 붙였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비랑포 북쪽으로는 비랑리 그리고 독정리, 독정리는 지금도 여러분들 쓰시고 있는 지명이죠. 독정이라는 지명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개의 지명이 지금 용현동과 하객동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용현동 해서 뭐 용마루란 지명도 남아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용과 관련된 동네로 알고 계신데, 이 용현동은 용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동네예요. 그러니까 아까도 보셨지만 비랑포라는 그 포의 지명에서 비랑리라는 지명이 있었고, 이게 대한제국 말에 가면 비랑이 비룡이 돼서 비룡리가 됩니다. 거기서 용자가 처음 등장을 하고, 거기서 이제 용과 관련된 전설들이 막 나오죠. 요 바로 뒷산이죠. 요 뒷산을 검둥산이라고 부르는데, 검둥산에 관련된 그 전설에도 거기는 뭐 이무기가 나오든가 뭐 미꾸라지가 나오든가 하여간 얘가 이제 비가 오는 날 승천을 했다 용으로, 뭐 이런 전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용현동이라는 지명은 용과 아무 관련이 없었다. 원래 이 지명은 그냥 비랑리 그리고 서촌, 독정리 이런 지명들이 조선 후기에 지명으로 등장하는 그런 지명들이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서촌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선 후기까지는 계속 서촌으로 불리다가 대한제국기에 들어가서 하객리라는 지명이 붙어요. 그래서 문학에서 문학이란 지명이 문학산이라는 지명, 그래서 학산이라는 지명이 나오면서 거기서 학의 날개 형상을 하고 있다라고 해서 하객리가 나온 거고, 독정리는 우리가 이제 여기도 이것도 전설인데 뭐 옹기 짓는 그런 공장이 있어서 독정리가 아니었겠냐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사실은 한자가 다르더라고요. 한자는 읽을 독자에 그다음에 정자 정자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고, 저 객고를 중심으로 아까 여기까지 봤고요. 네, 이게 이제 그 대한제국기 말 그리고 일제강점기에 접어들면서 요 비랑포라는 그 객고를 중심으로 북쪽은 용정리라는 지명이 등장을 해요. 왜 용정리냐 하면 아까 잠깐 생략이 됐는데 비랑리가 비룡리가 됐다 그랬죠. 1914년에 1910년 한일병합 이후에 일제가 전국 지명을 정리를 하는데, 그때 지명을 막 묶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삼일이하고 충운부리를 합쳐서 사충리가 되고, 그게 지금 주안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여기도 마찬가지로 비룡리와 독정리를 합쳐서 용정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중간에 이름만 떼서. 그리고 여기 이제 하객리라는 지명은 그대로 살아 있고, 요렇게가 이제 편제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위성 사진을 보면은 이제 일제강점기 말에 들어가면서 인천부에 속하게 되고, 여기가 일지출정, 하객정 이렇게 변화가 됩니다. 그리고 광복 후에 용현동, 그 다음에 하객동 이렇게 변화가 되죠. 이제 공간은 대충. 근데 보시면 일제강점기 말에 이 정도 범위였던 것이 확 늘어나게 돼요. 이 낙섬 일대까지가 다 용현동에 포함이 되거든요. 왜? 매립 때문에 그렇죠. 이만큼이 다 매립이 계속 매립돼서 밖으로 나가고 있는 과정이거든요. 그런 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공간 변화를 보시면 뭐 이렇게, 자, 그리고 용현 하객공업지대 형성, 이제 그 동양제철 화학 이전에 용현 하객지대 동이 언제부터 공업지대가 되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변해왔는지 보려고 합니다. 우선 인천이라는 도시가 일제강점기에 이제 항구 도시로서 위상을 갖게 되고요. 무역과 상업의 도시였거든요. 근데 중일 전쟁이 시작이 되면서 인천의 위상이 조금 변화가 오기 시작해요. 물론 중일 전쟁 조금 이전부터 그런 움직임이 있긴 합니다만, 인천을 공업 도시로 보기 시작하죠. 왜? 중일 전장이 이제 중국 쪽에서 형성되다 보니까 일본 본토에서 무기를 만들거나 해서 전장이 형성되는 중국으로 보내기보다는 한반도에서, 특히 인천 같은 경우는 백길로 바로 산동 지역이랑 연결되다 보니까 훨씬 물류 비용이 절약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엔 또 이면에는 뭐 조선 공업화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은데, 어쨌든 대륙 침략의 거점으로 인천을 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1934년도에 부윤으로 부임하는 나가이 테루오라는 사람이 인천을 이젠 더 이상 인천이 상업과 무역의 도시가 아니라 공업과 관광의 도시로도 우뚝서야 된다, 이런 뭐랄까요, 정책을 펴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1935년도에 인천부에 원래 여기가 인천부 땅이 아니거든요. 1914년에 인천부는 지금의 동구와 중구 지역으로 한정을 짓고, 여기는
경기도 부천군에 속하게 됩니다. 이거를 일부 지역을 인천부에 포함을 시키게 돼요. 그래서 1936년도에 이제 인천부에 포함이 되는데, 그리고 인천시가지 계획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다주면의 사축리, 도화리, 장의리, 용정리, 문학면의 하객, 옥련, 승기, 광교리 일부가 인천부에 편입이 되면서 인천부의 전체 면적이 3.6배가 확장이 됩니다. 왜 그런 편입을 시켰느냐? 이게 중요하겠죠. 왜일까요? 바로 여기 지금 하객하고 용정, 여기가 얘는 인천부에서 생각할 때 공업지대로 형성될 만한 그런 공간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1935년부터 요 일대 공장을 집어넣기 시작합니다. 자, 일제강점기 때 인천의 공업지대가, 특히 35년 이후에 인천의 공업지대가 세 곳이 있어요. 하나가 어디냐면 만석동, 그 다음에 화수동, 그리고 송현동 일대. 지금 그 동일방직부터 해서 두산 인프라코어, 그 다음에 일진전기, 인천제철 있는 그 라인. 여기가 북인천 임해공업지대라고 불렸던 공간이고요. 그 다음에 부평이 있겠죠. 조병창부터 해서 그 다음에 그 미쓰비시 중공업이 있는 여기가 부평공업지대. 그리고 한 군데가 용현하객공업지대입니다. 그러니까 공업지대로 도시계획에서 정하고 그 다음에 공장들을 집어넣기 시작해요. 요게 지금 보시면 35년부터 42년까지 여기 지금 현 위치인데요. 뭐 일산염공, 동양전선, 조선중앙전기, 오타쿠 손공장 뭐 이런 공장들이 들어서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지도를 보시면 지금 제가 좀 설명을 드리자면 여기가 하객동 홈플러스 자리고요. 여기가 비룡 삼거리 자리죠. 그리고 인하대가 이렇게 있죠. 그럼 여기서부터 보시면 여기 조그만 공장들 지금 하객동 홈플러스 자리에 일선염공이라는 공장이 있고요. 여기 고직금강이라는 그 재령 공장이 있고, 그리고 일본 농약, 동양전선, 제국제마, 다나카아비안, 조선중앙전기, 오타오쿠 면공장, 히타치 제약소, 경성화학국 이렇게 공업지대가 형성이 돼요. 그리고 이런 집들은 여긴 다 택지입니다. 공장에 근무할 공원들이나 그 다음에 직원들의 집들을 요 택지로 건설을 하죠. 근데 재미있는 건 여기 보시면 요 삼각형에 뭐라고 글씨가 써 있어요. 여기 뭐라고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기가 제2공업지구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제1기 공업단지 조성은 이렇게 끝내고 그 다음에 2기 때 요만큼 더 조성을 하는 건데 여기도 2기 택지지구 이렇게 써 있어요. 이 자리가 어디냐면 동양제철 화학 자리인 거죠. 그러니까 이미 일제강점기 때부터 이 자리는 공업지대로 하려고 생각 계획 중에 있었던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지금 가운데 보시면 초록색의 오타오쿠 면공장 사진이 1940년대 사진이 남아있어 제가 좀 가지고 와봤어요. 오타쿠 여기 보시면 오타후쿠라고 써 있어요. 오복입니다. 오다복 마늘 따자의 복자인데 이게 제2공장이고요. 제1공장은 어디 있었냐면 지금 역시 미추홀구에 그 미추홀구청 그 건너편에 그러니까 그 현대아파트 구축 한 80년인가 81년도에 지은 현대아파트 있어요. 2동짜리. 거기가 오타쿠 명공장 1공장 자리고 거기서 장사가 잘 되니까 이쪽에 제2공장을 짓습니다. 이 공장은 뭐냐면 탈지면 회사예요. 그리고 중일전쟁, 태평양 전쟁 때 어쨌든 위생 소물을 굉장히 많이 필요로 하잖아요. 여기서 생산했던 그런 공장들이고요. 지금 미추홀 경찰서 자리입니다. 그리고 이제 기록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해요. 지금 보시면 이 X 자리가 뭐냐면 오타오쿠 공장의 사무 공간입니다. 사무 공간. 근데 제가 이 오타오쿠 손공장을 인식했을 때는 이미 이 모든 시설들이 다 미추홀 경찰서로 바뀌고 그 다음에 이 일대가 다 없어진 그런 시기였는데, 요게 제가 이제 그 다음에 그 로드뷰를 보니까 2010년 로드뷰에 요 건물이 나오는 거예요. 똑같죠? 2010년까지 있었는데 이게 없어졌어요. 지금 세계로 식자재 마트에 만들면서 주차장으로 만들면서 없어진 거죠. 그러니까 이게 2018년인가 없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더 일찍 인지를 했다면 무언가 그래도 조사라도 하고 남기려고 노력은 하지 않았을까. 근데 인지조차 못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저도 깊은 반성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제 설명하다 보면 요런 장면들이 좀 나올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사택분포들 뭐 이것도 보시죠. 이게 제국제마라는 큰 그 뭐랄까요, 그 로프 만드는 회사인데 굉장히 컸어요. 아마 이 용현하객지구에서는
히타치나 경성화학만큼 컸던 그런 공장이고요. 요 공장이 지금 동아풍림 자리에 있었고, 여러분들 아시는 뭐 동일 레나운 그 공장 자리죠. 그 다음에 그 건너편으로 사택지가 있습니다. 사택지가 있고, 그 다음에 히타치 제약소가 있고, 여기가 그 구대한전선, 대우전자가 있었고요. 그 사택지가 지금 인하공전 정문 쪽에 있는 여기가 형성이 되고, 그 다음에 경성화학공업이 지금 SK 스카이뷰 자리에 있었고, 그 사택지가 용현초등학교 뒤편에 있고, 이렇게 공장과 사택지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게 지금 제국제막 공장과 사택입니다. 사택인데 지금 보시면 가운데 공지를 남겨놓고 양쪽으로 사택들이 들어가요. 여기가 일본인 공원과 일본인 직원, 그러니까 일본인 간부들과 일본인 공원들의 사택이 여기고요. 그 다음에 반도 공원이라고 써 있어요. 실제로 반도 공원은 뭡니까? 우리 조선 사람들 사택인 거죠. 조선 공원들 사택이고, 그러니까 이렇게 구분을 져놨어요. 섞이지 않게끔 구분을 져놓고, 지금 그 1947년도 위성사진 보면은 대충 다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고, 요게 최근에 2012년도 사진에 보면은 요 집이 공원 사택으로 요 집이 남아 있고, 그 다음에 요거는 일본인 공원 사택, 요건 반도 공원 사택. 사택 자체가 틀려요. 일본인 공원 사택은 대부분 다 2호 사택입니다. 그러니까 두 집이 한 건물을 쓰는 이런 사택인데, 조선인 사택은 반도 공원 사택은 10호 사택이에요. 10집이 한 건물 안에 들어가 있는, 평수도 되게 좁고 차별 대우가 있었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는데, 제국제만 사택이 다 철거가 된 거 알고 계시죠? 근데 저희가 그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저희 전임 관장님이 손장원 관장님께서 저희 관장 오시기 전에 저희가 부탁을 드려서 사택 한 동을 실측을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사택에 대한 실측 도면은 하나도 안 남아 있는데, 유일하게 남아 있는 도면. 그래서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2호 사택이요. 아니요. 여기 제국제만 사택. 제국제만 사택은 다 없죠. 그러니까 좀 될 때까지만 제가 그냥 입으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미추홀구가 명지대 안창모 교수님도 그런 말씀하셨는데, 여기는 되게 독특한 공간이다. 왜냐하면 전통 가옥부터 현대 가옥까지 모든 가옥의 형태를 다 볼 수가 있다. 다시 말하면 영단 주택도 많이 남아 있었죠. 인천 부영 주택도 있었죠. 사택도 종류별로 다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 아시겠지만 저기 법원 옆에 거기도 그 소년구치소 간수 사택도 남아 있었고, 굉장히 많은 종류의 사택들이 남아 있고 건축물들이 남아 있는데, 지금 남아 있는 거는, 지금 말씀하신 용현동에 남아 있는 거는 경성화학 사택이 일부 남아 있고요. 일부 남아 있고, 그 다음에 그 하익동에 소년구치소 그 조선인 간수 사택, 줄 사택이 일부 남아 있고요. 그리고 다 없어진 거죠. 그래서 공장 건물도 다 없고, 제가 지금 보여드리려고 했던 게 그 사택의 평면도 실측한 거를 기록으로 남겼다라는 말씀, 어쨌든 그 말씀을 좀 드리려고 했고, 또 한 가지는 아직도 남아 있다. 사택은 지금 말씀하셨지만 경성화학 사택이라든지, 그 경성화학 사택은 아직 조금 더 버틸 것 같아요. 제가 최근에 가봤더니 그 한 10년 전에 가봤던 거하고 별 차이가 없이 다 남아 있더라고요. 근데 하익동의 소년형무소 조선인 간수 사택, 줄 사택은 거기도 이제 재개발이 들어가서 조만간 철거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더 없어지기 전에 우리가 뭔가 노력은 해야 되지 않을까? 우리가 말로만 기록, 기억 이렇게 말로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 용현하익동에 남아있는 이 건축물들을 우리는 어떤 기록도 남기지 못하고 그냥 철거되는 걸 방조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동양화학 같은 경우도, 동양제철화학도 공장 건물 전문가들이 들어가서 실측한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될까요? 사진도 제대로 못 남긴 것 같아요. 어느 한순간 너무 빠르게 철거가 돼버려서 저도 원경에서 찍은 사진밖에 가지고 있는 게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안에 들어가서 조사하고 이 공장이 어떻게 쓰였으며 이런 걸 좀 기록으로 남겨야 되는데, 그게 기록의 의미인데, 너무 빠른 개발 때문에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는 사이에 너무 없어져 버렸다는 겁니다. 지금 제가 이제 추가로 좀 더 보강했던 거는 요 건물이에요. 요 건물. 요 빨간색 지붕 건물이 2호 사택이 2개가 남아 있었죠.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요 건물을 실측을 해서 평면으로 좀 남겨놨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게 왜 중요하냐? 나중에 하익동에 제국제만 사택이라는 곳이 있었지. 근데 우리가 사진으로는 남겨놨어요. 사진으로는 요 정도 남겨놓고 실내 공간 몇 개 남겨놨는데, 이게 공간 구조가 어떻게 돼 있었지? 이게 측량, 이게 예를 들어 복원을 한다.
재현을 한다라고 할 때 이게 어느 정도 크기였지라고 할 땐 어떤 기록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제국제만 사택을 만들 때 그 설계도도 남아있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가 철거하기 전에 뭔가 기록으로 남겨야지 나중에 우리가 활용을 하거나 뭘 할 때 필요하지 않을까요? 이제 그런 의미에서 좀 남겨놨던 겁니다. 이 반도공원 사택, 조선인 그 공원 사택은 그나마 놓지도 못했어요. 저희가 철거 일정이 너무 임박해서 하루 만에 요거 딱 기록 남기고 얼마 안 있어서 철거가 되는 상황이라 어쨌든 경성화학공업 인천공장 사택은 아까 말씀드렸던 용현초등학교 여기가 용현초등학교 자리거든요. 그 뒷면에 이만큼이 남아 있었어요. 여기가 이제 2호 사택, 줄 사택 쭉 남아 있는데 이게 지금 최근에 보면은 요렇게가 남아 있는 거죠. 요 두 동과 이렇게 일자로 여기가 용현초등학교입니다. 이게 아직까지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관에서는 안 움직여요. 잘 박물관에서도 이거 해야 되는데 저희가 이게 있다 그 다음에 대강의 자료만 남겨놨지 뭐랄까 게을러서 그럴까 잘 안 돼요. 근데 어쨌든 그런 기록에 대한 여러분들이 계속 문제 제기를 해주셔야지 이런 것들이 남을 수가 있는 거죠. 이게 건물을 남기란 얘기가 아니에요. 뭐 사는 사람이 중요한 거지 건물이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적어도 없애려면 무언가는 남겨놓고 없애야지 그냥 없앤다는 건 말이 안 되지 않아요? 이제 그런 생각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는 거고요. 네. 네, 두 동이 남아 있다라는 거고 이 히타치 전기 인천 공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는 뭐 이미 없어졌기 때문에 변화 과정을 좀 볼게요. 이게 지금 인하대 이따 뭐 넘어갈게요. 이게 이제 이 당시 확대한 사진이고요. 이렇게 줄 사택도 있고 간부 사택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이제 54년도 사진이고요. 67년도까지도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다가 최근에는 어떻게 변했냐? 여기가 인하 공전 정문이죠. 공전 자리가 바로 그 자리였다. 히타치 전기 그 사택 자리였다라는 거고요. 요게 요 건물 요게 이제 하객초등학교인데요. 지금 하객초등학교인데 요게 사택지대고 여기가 이제 공업지대가 이렇게 들어섰다는 거죠. 그리고 히타치 전기 사택 이렇게 줄사택으로 요건 2호 사택 같아요. 간부 사택이고 줄사택은 그 앞쪽으로 쭉 있었던 것 같고요. 요게 인하대 앞에 그 도로입니다. 인하대 앞에 그 지금 정문 도로고요. 히타치 전기 사택이고 공장지대가 이쪽으로 형성되었다. 그러니까 지금 인하대 정문 앞 도로는 이미 일제강점기의 도시계획에 의해서 만들어졌던 도로였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가 그 오타쿠 송금장 앞 갯골. 그러니까 제가 아까 비랑포라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그 비랑포의 흔적이 남아있던 게 이 갯골인 거죠. 제 기억엔 제가 인하대학교 제가 87학번인데요. 처음에 입학했을 때 이게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지금 미추홀 경찰서 앞에 뭐랄까요 개천이 있었고 개천에서 냄새 나고 막 이랬던 기억이 좀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사택이 제가 요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한번 볼게요. 요 집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보시면 집은 이렇게 마당도 꽤 있고 조선인 그 공원 사택하고 완전히 달라요. 이렇게 마당도 꽤 넓은 마당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집은 이렇게 문이 이렇게 나 있으면 일로 들어가는데 여기에 미닫이 유리문이 붙어 있고 그 다음에 거실이 나오고 그 다음에 온돌방이 크게 두 개가 있고 이 뒤에도 주방 겸 욕실이 여기 있었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고 이렇게 가면서 여기에 세면기와 화장실이 붙어 있었습니다. 이 지금 사진 정면에서 찍은 건데 보시면 이쪽이 이쪽 침실이 되고요. 일로 들어가는 게 주방 욕실로 연결이 되고 여기가 방 하나가 또 나오고 그 다음에 이걸 측면으로 보면 이쪽에 오시레가 있고 도코노마 이런 식으로 딱 일식주택 그 형태로 남아 있습니다. 이 집은 여기와 여기가 하나가 더 붙어 있는 거죠. 그래서 2호 사택 이렇게 불리는 그런 사택 건물이죠. 그리고요. 네. 계속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이제 히타치 전기 사택 지금 보여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사택은 아니고 공장지대인데 여기에 이제 일본 농약이라는 그 공장이 있었어요. 농약 만들던 공장인데 이게 나중에 한국 농약이 되고 지금 KJ 로지스텍스라고 운송회사가 들어와 있습니다. 근데 이 용현하기 공업지대 중에 유일하게 남아 있는 그 당시 공장 건물이 있는 거죠. 보시겠습니다. 이 건물인데요. 이 건물 안에 들어가면 이런 식으로 이 천정 트러스가 그대로 다 남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건물들은 이제 유일하게 남아 있는 건물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고요. 네. 그 다음에 경성화학은 아까 봤던 것과 같습니다. 넘어갈게요. 네. 이제
변화사 이제 그 일제 강점기에 공장지대가 공업지대가 조성이 됐다라는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광복 후에 이 공간이 어떻게 변해가는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피난민들이 들어와요. 근데 우리가 이것도 사실은 최근에 저희가 작년에 조사를 하면서 좀 밝혀낸 건데 피난민 수용소가 집단 수용소가 있었다는 거죠. 어디냐면 여기가 아까 제가 홈플러스 학동 플러스라고 말씀드렸죠. 인하대학교 지금 2호관 서호관 쪽에 이렇게 쭉 뭐가 보여요. 이게 뭐냐면 가건물이죠. 피난민들이 갑자기 몰려드니까 이들을 위한 가건물을 이 공간에 지어 준 거죠. 요게 그 인하대학교 초기 사진입니다. 이게 지금 공전 건물 쪽이고요. 나중에 인하부고로 쓰이든가 그렇고 여기에 보시면 이런 식으로 가건물들이 보여요. 이게 피난민 수용소였습니다. 근데 이게 시간이 흐르면서 피난민들 계속 여기다 수용할 수 없거든요. 인하대도 개교를 하고 하다 보니까 그럼 이 사람들을 어디에 이제 정착촌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 그 정착촌이 된 곳이 어디냐면 여기죠. 독쟁이 삼거리. 용현시장 여기 있고요. 일로 오면 독쟁이 삼거리고 이렇게 옛날 길이죠. 해성보육원이 여기쯤 있겠고 그러면 경인고속도로가 아마 이렇게 지나가나요? 이렇게 지나갈 텐데 그 경인고속도로 북쪽으로 이 집들 보시면 정말 빼곡하게 들어서 있어요. 정말 이게 경인고속도로 그 연변지구 토지구획 정리 사업할 때 여기가 집들이 너무 보기 싫은 거예요. 박정희 대통령이 경인고속도로 초입인데 109거든요. 초입인데 너무 보기 싫으니까 여기를 싹 개량을 해라. 그래서 지금 수봉공원 아래쪽에 그 뭐랄까요 국민주택 단지가 쭉 들어서 있지 않습니까? 2층 집들이 있고 그게 이제 70년대죠. 70년대 들어가서 요 불량 주택들 다 없애고 그런 주택들도 다시 바꾸는 거니까 그 일대가 지금 수봉공원 기슭이 전부 다 피난민들 그 난민 그 촌 이렇게 불렸던 곳이고요. 또 한 군데가 어디냐면 여기예요. 여기가 동양제철화학 공사 중인 사진입니다. 1967년도 항공 사진인데 여기가 이제 선교사 사택이고요. 그때 보시면 여기가 요만큼 나와요. 요만큼이 난민촌이라고 불리는 곳이라고 저희가 작년 조사에서 이제 확인을 했습니다. 자, 이제 재건의 발판이 된 그러니까 일제 강점기 때 전쟁을 위해서 조성된 이 용현하객동의 공업지대가 이제는 광복 후에 재건의 발판이 되는 거죠. 그 공장들이 그냥 다 파괴가 된 게 아니라 파괴된 것을 다시 활용하고 다시 사용하고 그렇게 사용을 합니다. 이 6.25 전쟁 때 피해가 꽤 심했어요. 왜냐하면 6.25 전쟁 당시에 타켓이 됐던 곳이 그린비치, 블루비치, 레드비치인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린비치는 월미도 처음에 상륙할 때 상륙 거점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린비치를 잡았던 거고 블루비치와 레드비치는 전부 다 공업지대입니다. 레드비치가 어디죠? 만석동 일대로 들어가죠. 그러니까 만석동. 그다음에 블루비치는 용현동으로 상륙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 공업지대로 상륙을 해서 여기를 먼저 거점으로 확보를 하는 것이 미군의 전략이 아니었나 싶고요. 그다음에 폭격에 의해서 공장 시설 다수가 파괴가 돼요. 하지만 이제 그 휴전 이후에 보시면 제국제만은 흥암방적, 그 다음에 오타오쿠 송공장은 쌍봉 면업이라는 곳이, 그 다음에 일본 농약은 한국농약, 다나카 그 공업은 중공업은 조선철강공업, 동직금강이라는 곳은 고직금강으로 바뀌고요. 뭐 하객동 동양전선은 동양전선으로 바뀌고, 그 다음에 경성화학부지는 미군 그 유류기지로 바뀌게 되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여기서 종업원 수가 거의 뭐 한 2,000명 넘는 종업원들이 이쪽에서 일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 도시가 유지가 될 수 있었던 거죠. 자, 항공사진으로 좀 보겠습니다. 이게 전쟁 직후에 용현 하객동 공업지대 일대예요. 여기가 홈플러스 자리죠. 그 1300 염색회사가 있던 그 공간이고, 동직금강이 있던 곳이 여기입니다. 고직금강. 지금 인하대학교 그 기숙사가 있는 곳이고요. 한국농약 자리, 동양전선 자리, 그다음에 청구화공, 쌍봉면업, 그 다음에 극동방송이 여기 들어서게 되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잘 안 보이시겠는데 이렇게 길쭉하게 올라온 게 있어요. 이게 극동방송 송신용 안테나가 되겠습니다. 62년 사진이다 보니까. 그리고 요거는 1960년대 초 반대로 찍은 사진이에요. 고직금강, 한국농약, 동양전선, 그리고 인하공과대학이 이렇게 자리 잡습니다. 그리고 하객국민학교가 여기 위치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공간들이 공장지대가 계속 공장지대로, 공업지대로 유지가 되어 왔다라는 걸 보여드릴 수 있겠고요. 이거 이제 69년도에 공장지대예요. 뭐 이렇게 뭐 한국철강, 흥암방직, 조선철강, 청구화강, 경양지물 이렇게 들어섰는데 조금 재미있는 게 눈에 띄어서 제가 일부러 가져왔습니다. 여기 보면 480번지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도사일장, 그러니까 그 동구청에 있던 그 도축장을 십정동하고 하기동으로 보내요. 그러니까 그 십정동 도축장은 지금까지 최근에 뭐 없어졌다 그러던데 계속 유지가 되지만 하기동 그 한국철강 옆에 조금 이 480번지를 도살장으로 운영을 합니다. 나중에 이제 장미 아파트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팀선교회 이야기를 좀 드릴게요. 극동방송과 관련된 이야기인데 이 극동방송을 세웠던 그 선교 단체가 팀선교회입니다. 1890년에 그 스웨덴 출신의 프레드릭이라는 선교사가 설립한 선교 단체로, 이 선교 단체는 보통 선교를 하면 뭐 의료, 그 다음에 교육 이쪽에서 하게 되는데 이 팀선교회는 물론 의료도 있지만 출판이나 방송을 통해서 대중적으로 선교하는 그런 선교 단체예요. 우리나라에는 1954년도에 토마슨 선교사가 처음 들어와서 한국 복음주의 방송국을 설립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목적은 뭐였냐면 공산화된 중국과 러시아까지 이 복음주의 전파를 쏘겠다. 거기는 이미 공산화가 됐기 때문에 선교사들이 들어갈 수 없는 땅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방송을 통해서 선교를 하겠다라고 해서 허가를 내고 허가를 그 당시 이승만 정부에서 허가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1956년도에 방송국을 설립을 하고요. 설립한 장소가 바로 하객동, 지금 동양제철화학 안쪽에 있는 그 공간이 되겠죠. 그리고 61년도에 송신소와 연주소를 분리를 해요. 무슨 얘기냐면 스튜디오와 그 전파를 쏘는 송신소를 분리시키는 거죠. 스튜디오를 어디로 보내냐면 자유공원 아래쪽에 지금 웨딩홀 있는 그 공간으로 보내고 송신소는 여전히 하객동에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동양제철화학이 이쪽 매립을 해서 공장을 짓겠다는 허가를 정부로부터 받게 되고 그러면서 이 팀선교회 극동방송국이 처음에는 좀 저항을 하다가 옮겨가게 돼요. 결국은 인천을 떠나서 마포구 상수동으로 이전을 하게 되죠. 그리고 1968년도에 송신소가 있던 동양화학 내부 부지를 동양화학에 양도를 하고요. 송신소는 논현동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이 논현동으로 갔다가 시흥시 방산동으로 갔다가 지금은 대부도에 이 송신소가 있습니다. 이게 높이가 133m였다고 해요. 근데 이 동양화학의 극동방송이 왜 여기에 자리를 잡았냐면 그 염도가 높은 바다일수록 바닷면에서 전파를 멀리까지 송출을 가능하답니다. 그러니까 인천이 염도가 딴 바다에 비해서 염도가 높대요. 인천이 그리고 갯벌도 많고 하니까 송신할 수 있는 거리를 최대한 뽑을 수 있는 동네가 인천이다라고 해서 인천에 처음 자리를 잡았다고 하더라고요. 송신소 자리고요. 여기 지금 보시면 이렇게 송신소가 올라갑니다. 이 앞에 보이는 이 철길은 수인선 철길이죠. 여기 이제 그 송신탑이고 그 안에 조종하고 있는 약간 그 바다 위에 갯벌 위에 막아서 이렇게 공간을 마련했던 모습이고요. 네. 송신탑입니다. 여기가 극동방송이에요. 이따가 이제 극동방송 얘기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네. 자, 이제 팀 선교회 극동방송과는 별개로 이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묵어야 될 공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공간을 여기에 마련을 합니다. 근데 여기 지금 재미있는 게 제가 여기서 양이 너무 많아가지고 뺐는데 뒤에 보시면 이게 보이죠? 예, 이건 노족동인데 이게 뭐냐 하면 그 미군 저유탱크. 그래서 이 하객동 일대가 여기 장정곤 선생님이 얘기하시겠지만 이 저유탱크에서 흘러나온 기름 때문에 이 기름도 흘러나온 기름이 아니라 이 주민들이 몰래 뚫어가지고 이 구슬채로 그런 얘기 많이 나와요. 그래서 그거에서 새어나온 기름들로 토지 오염이 굉장히 많이, 토양 오염이 굉장히 많이 돼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그런 그 저유 탱크들이 보이고요. 여기가 선교사 사택 부지예요. 되게 아담하고 예쁘게 만들어놨습니다. 이게 이제 공사 중인데요. 처음에 짓고 있는 모습인데 이게 극동방송 사옥이고요. 집이 한 채, 두 채, 세 채, 네 채, 다섯 채가 보여요. 그리고 이쪽에 하나가 더 있고 이쪽에 옆에 또 세워집니다. 그래서 총 사택이 7채, 극동방송이 1채, 그래서 여기에 8채가 지금 남아 있는 거죠. 완성된 모습을 보시면 이렇게 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가 있네요. 하나는 아직 들어서지 않았어요. 이게 조금 늦게 8호 사택이라고 불리는 데가 조금 늦게 들어서게 되고요. 사택촌이 이렇게 형성되어 있고 수인선이 이 앞으로 지나가고 지금 보시면 여기도 이게 낙섬이거든요. 낙섬에도 보시면 이렇게 저유 탱크가 요게 그 제2도크에도 저유 탱크가 그러니까 제2도크부터 낙섬 그다음에 그 SK 스카이뷰 아파트 그리고 노적봉까지 전부 다 미군들의 저유 탱크가 이쪽에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는 미군들의 기름은 다 여기서 공급됐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여기 지금 히다치 전기죠. 지금 나중에 대한전선, 대우전자가 되는 그 공장 모습이 보이고, 요게 사택 모습입니다. 지금은 지금도 아직 한 채가 안 나왔구나. 네, 뒤에 이렇게 보이고요. 네, 원경으로 지금 찍어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모습은 이렇게 생겼어요. 지금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밖에 없는데 지금은 지붕만 보이는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기 하나 더 있나? 7, 8개인데 아무튼 그런 모습입니다. 네. 자, 이제 동양제철화학을 좀 보겠습니다. 동양제철화학은 원래 일제강점기에 삼척에 설립된 그 회사예요. 회사로 이제 가성소다, 고기 생선 기름 이런 것들을 생산하던 그걸 가지고 화학 제품을 생산하던 회사인데 1951년도에 국무원, 그러니까 지금 말하면 총리실이죠. 내각에서 제2차 국영기업체 하나로 지정을 해서 공사로 전환시킵니다. 화학 그 소다회를 만들던 회사들끼리 보니까. 그리고 1956년도에 한국금속 사장이었던 김승호가 5억 환을 들여서 동양화학을 매수를 해요. 이제 민간 불화를 한 거죠. 그리고 1959년도에 이 이회림 사장이, 그 당시는 동양화학을 운영하던 분이 아니죠. 월남에서 그 장사를 하다가 대한양해라는 회사를 차렸던 그 이회림 씨가 김승호로부터 동양화학을 매입을 하게 됩니다. 근데 동양화학이 매입을 하고 이전 준비를 하는데 이전 부지로 인천을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관영염전이 굉장히 많이 있었거든요. 관영염전이라고 하자면 주한염전, 그 다음에 군자염전, 남동염전, 소래염전 이런 염전들이 인천 주위에 있었고, 소다회의 그 원료가 됐던 것들이 원염, 소금, 해수, 석회석, 석탄회인데 바다에 가깝고 그 다음에 소금이 생산이 되고 이런 곳이면 인천이 적합하다라고 해서 인천을 후보지로 놓게 됩니다. 그리고 1961년도에 상공부에 허가를 받아요. 허가를 받아서 하객동으로 이제 소다의 공장을 하객동으로 결정을 하는데 후보지가 구중앙전기회사 현재 풍림아이원 자리, 그 다음에 인하공대의 유유대지 한 3, 4만 평 정도, 그 아까 말씀드렸던 그 피난민들 수용소가 있던 그 공간, 그리고 농지 3만 평 구 OCI 공장 부지가 되겠죠. 그런데 여기로 이제 제3안으로 최종적으로 결정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 극동방송국하고 갈등이 생기게 되죠. 상공부에서 건설부에서 극동방송에 2년 내 송신탑을 이전을 해야 여기 이제 동양화학에서 써야 되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고 동양화학에서 반대를 해요. 그러니까 총리실에 진정을 합니다. 그래서 총리실에서 뭔가 정리를 해줘요. 건설부하고 이제 그 정리를 하면서 건설부하고 극동방송 사이에 그 송신탑을 이전을 하자라고 원만하게 합의가 끝나고 송신소 부지도 동양화학에 양도를 하는 거죠. 동양화학은 공장을 짓고 이 송신소 부지에 있는 성교사 사택과 그 극동방송 사옥을 뭘로 사용하냐? 성교사 사택은 간부 숙소로 사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극동방송 건물은 노조 사무실로 사용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1968년 11월 달에 동양화학 소다회 인천 공장이 준공이 됩니다. 이게 이제 건설 현장이고요. 준공식 모습이에요. 그리고 이 공장 전경이고요. 1970년대 초의 모습입니다. 공장 전경이고요. 그리고 73년도에 수인선이 지나다녔는데 73년도에 수인선이 노선이 정리가 돼요. 그래서 원래는 수인선을 통해서 소다회 그 석회라든지 이런 것들 보급을 받았는데 수인선이 73년도에 송도역이 종착역으로 바뀌면서 송도역부터 인천항역까지가 폐선이 되죠. 그러면서 동양화학에서 인천항에서 동양화학까지 이어지는 표준계철도를 놓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동양화학 앞에 인하대 앞을 지났던 그 철교는 우리 기억 속에게는 그게 표준계였던 거예요. 원래는 협계가 지나는데. 그래서 동양화학에서 다시 바꾼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자, 공간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한번 보실게요. 지금 이게 67년도 사진이고 이게 2020년 사진입니다. 보시면 여기가 극동방송하고 성교 사택 자리이고 공장을 지금 막 짓고 있어요. 그리고 피난민 주택, 상이용사촌, 그다음에 수인선 노선이 이렇게 지나가고요. 이 달러촌이라는 데는 그 홈플러스 맞은편에 좀 저층 주거지. 여기가 이제 그 SK 스카이뷰 아파트 자리에 있던 그 미군 부대에서 흘러나오는 레노르인가요? 여기서 흘러나오는 그 달러 거기에 이제 그 생활 기반이 거기에 있었다라고 해서 주민들이 달러촌이라고 이름을 붙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지금 현재는 이렇게 변했습니다. 전부 다 이 지금 매립이 돼서 이만큼이 매립이 된 거죠. 송신탑도 없어지고 추정 위치가 여기가 되고 뭐 이렇게 변했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자,
동양화학을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이제 기록을 했을까 한번 볼까요? 이렇게 공장 건물들이 있는데 보시면 철거가 동양화학은 이미 2000년대 들어서면서 공장을 이전할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DCR 2009년도에 DCR2로 분리를 하고 DCR1은 인천 공장터를 개발하는 이 사업을 전단시킵니다. 그리고 회사명도 OCI로 변경을 하고요. 그리고 2009년도에 국토부에서 DCR2를 용연하객 1블럭 도시개발 사업자로 지정을 합니다. 그리고 2016년도에 실시개업 인가를 인천시에서 주게 되고요. 2018년 10월 달에 OCI 인천 공장이 철거가 되죠. 지금 보시면 이게 이제 도시개발 지역인데 구역인데 이 안에 이제 아파트를 짓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는 OCL 1단지부터 CT OCL 1단지부터 지금 아마 7단지, 8단지까지 갈 것 같은데 제1공장 부지, 제2공장 부지, 제3공장 부지는 물론이고 폐석해 쌓아놨던 그 부지 일대까지 다 포함되어 있죠. 요게 이제 철거된 그 철거 중인 인천공장 사진이에요. 요 건물 남겨놓고. 근데 이 과정에서 어떤 기록도 남기지 못했습니다. 철거하는 과정들, 뭐 이게 지금 미추홀 그 학산문화원의 그 아마 기록단으로 활동을 하셨는지 지금은 안 하시는 것 같지만 우리 가군비 선생이 기록으로 유일하게 남긴 자료인데 유일한 건 아니겠죠. 뭐 OCI에서 사진 찍은 게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인천 지역사회에서 이 철거될 때 어떤 노력을 했는가 기록하려고 어떤 노력도 없었다라고 감히 말씀을 드리고요. 철거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철거가 완료됐어요. 완료되고 여기만 이렇게 지금 남아 있는 거죠.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공장이 갖는 장소성과 역사성, 그러니까 공업지대로서의 역사성을 제대로 살펴볼 겨를도 없었어요. 너무 급하게 철거가 시작됐고 너무 급하게 철거가 완료가 되고 그래서 동양화학 인천 공장의 50년은요. 68년부터 이제 거의 이제 60년 가까이 되죠. 55년 좀 넘어섰는데 이 시간은 인천이 급속도로 성장을 했던 처음에 1968년에 인천 인구가 60만 정도 돼요. 60만에서 지금 330만이 됐으니 몇 배가 뛴 겁니까 인구가? 인구만 그런 게 아니죠. GDP도 그렇고 도시라는 공간이 정말 성장을 거듭해 왔는데 그 역할을 OCI가 어느 정도 했다는 거죠. 동양제철화학이 했는데 그 50년 동안 축적된 공장의 기록, 사람들의 기억을 남기려는 시도는 없었다. 그래서 참 많이 아쉽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요거는 OCI하고 상관없이 제가 정말 아쉬워하는 공간입니다. 뭐냐면요. 요게 지금 공장 부지 안에는 포함이 안 돼요. 공장 부지 밖에 있고 도시개발 계획 부지 안에는 포함되어 있는 것 같아요. 하객역 바로 앞에 있는 공간인데 요게 그 인천대교로 연결되는 제2경인 고속도로에서 인천대교로 연결되는 그 고속도로 램프입니다. 램프 아래쪽에 이런 교각이 두 개가 남아 있었어요. 이 교각이 뭐냐 하면 수인선 철교 교각이죠. 근데 이게 이렇게 철거가 됐습니다. 아예 지금 없어졌어요. 아예 없어지고 이 교각이 어디 있었냐 하면 여기 있던 거거든요. 여기 보시면 이게 교각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바닷물이 이렇게 산에서 내려오는 물이 이렇게 바다로 흘러나가게끔 그러니까 뭐 갯골이 있었던 것 같아요. 거기 이제 교각을 세우고 수인선을 다니게 했던 건데 여러분들 분명히 아셔야 될 거는 지금 인천 시내, 인천광역시 영역 내 1937년도에 개통된 수인선과 관련된 흔적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소래철교는 인천과 시흥 사이에 걸쳐 있죠. 그래서 남동구하고 시흥시하고 같이 공동 관리하는데 그거 제외하고는 어떠한 흔적도 남아 있지 않아요. 송도 역사 작년인가요? 작년에 연수구에서 철거했어요. 철거했는데 이 철거할 때도 기록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송도 삼거리 가시면요, 송도역 삼거리 가시면 건물을 복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펜스를 걷어내서 제가 최근에 왔다 갔다 하면서 보는데 그 벽돌 건물이거든요. 근데 다시 연수구청 입장에서는 복원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원래 자리 걸 철거하고 옆으로 이전을 해놨는데 경량철골로 복원을 해놨습니다. 이게 복원이 아니죠. 세트장 진 거죠. 그러니까 어떤 흔적도 남기지 않고 우리는 정말 그 저희 전임 송재홍 관장님 말씀은 우리 후세들에게 똥 싸지르는 일이다. 이거는 왜 기록도 없이 이렇게 자꾸 철거를 하는지. 철거가 문제가 아니라 철거하기 전에 뭔가 기록을 하려는 노력은 있어야 되지 않겠냐 이런 거죠. 어쨌든 좀 아쉬운 거고 2022년 11월 5일 날 찍은 사진인데요. 그때 철거가 됐어요. 그리고 이제 폐석계 적치구역에 신축된 CTOC의 1단지 이미
올 3월달에 작년 3월달에 입주가 됐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제2공장 부지에 신축된 OCL 3단지. 요거 작년 12월달에 입주했고요. 요거는 4단지 제1공장 부지에 들어선 CTOCL 4단지 올 1월달에 입주가 했습니다. 그러니까 1단지, 3단지, 4단지가 입주가 됐고요. 6단지, 7단지가 지금 분양 중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박물관이 들어설 공간입니다. OCI 본관 건물이 있고 여기가 선교사 사택들이 있는 곳이고 여기가 이렇게 이제 박물관, 시립박물관, 시립미술관이 뮤지엄 파크라는 이름으로 들어가게 될 공간입니다. 뭐 할 말도 많지만 어쨌든 한번 보시라고 제가 가져와 봤고요. 이런 모습을 가지고 갈 것 같아요.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공업단지에서 아파트 단지로 변화되는 모습인데요. 보시면 이 중에서 아파트 예정 아파트 모든 공장들이 전부 다 아파트입니다. 돈이 되니까 이렇게 했겠죠. 이게 91년도 사진인데요. 91년도에 대부분 다 공장이에요. 아파트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장미 아파트. 근데 지금 어떻게 변했냐? 아파트죠. 네. 변하는 건 나쁘지 않습니다. 괜찮습니다. 시대에 따라가야 되는 거니까. 근데 우리는 이렇게 아파트로 변할 동안 어떤 노력을 했을까? 어떤 노력도 안 했다는 거죠. 네. 그나마 개인이 이런 식으로 남기고 있어요. 유지우라는 분이 동양화학 철거 들어가기 전에 저기 어디죠? 거기가 그 엑슬루타워 제일 높은데 거기 옥상에 올라가서 쭉 사진을 찍었더라고요. 보시면 이 스카이뷰는 이미 들어서 있는 상태고요. 이 동양화학은 아직 동양화학 건물이 남아 있어요. 이렇게 이제 멀리서 개인이 이런 작업들을 하고 있다. 아까 곽은비 어디 갔죠? 곽은비 선생이라든지 이런 개인들이 작업을 꾸준히 해오고 있다라는 점에서 좀 위안이 되는 거죠. 네. 여기 지금 보시는 다 아파트가 다 공장이 있던 자리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최근의 노력들. 저희 박물관에서 요거 아직 배포는 안 했는데요. 극동방송 사업 및 팀 선교사 사택의 구술체력 조사를 해서 작년 12월 달에 조사를 마무리하고 얼마 전에 보고서를 냈습니다. 지금 저희 박물관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PDF로 다운받아 보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요 건물을 지금 8동이 남아 있는데 여기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 중에 뮤지엄파크 개관을 할 때쯤이면 요 건물, 5호 사택이라고 부르는 요 건물은 원형대로 저희가 정밀 실측 거쳐서 원형대로 복원을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원형이 어땠는지 먼저 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그대로 복원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다른 전시관 이런 거 안 놓고 그 당시에 선교사들의 모습들을 좀 재현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을 좀 남겨두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인천문화재단에서 최근에 의미 있는 작업을 하더라고요. 자동차 산업사 구술체록 입찰 공고했는데 아마 부평의 그 GM대우 제2공장 철거한다 그래서 그거 기록화 사업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작업들이 점점 퍼져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구술체록도 기록도 우리가 그냥 너무 루틴에 빠져서 기록하듯이 그렇게 기록하면 안 되고 다각적인 측면에서 건물에 대한 실측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체록도 필요하고 구술체록도 필요하고 사진 작업도 남겨야 되고 도면도 최대한 초창기고 구해서 봐야 되고 뭐 다각적인 체록이 필요한데 너무 제가 최근에 보는 인천의 그 기록화 작업은 너무 뭐랄까요 스킬에 익숙해진 스킬만 가지고 이렇게 구술체록을 하는 거 아닌가, 기록화 사업을 하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좀 아쉽긴 한데 어쨌든 인천 지역에서 최근 들어서 기록화 사업에 많은 팀들이 좀 참여를 하고 있고 그래서 연구자의 입장에서 한편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좀 아쉬운 말씀을 드리자면 이런 토론회가 한 5년만 일찍 됐으면, 한 10년만 일찍 됐으면 조금 더 풍경은 많이 달라지지 않았을까? 우리가 그 기록된 그 축적물이 좀 더 많아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